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어네스트 해밍웨이 1940년. 1. 그는 갈색 솔잎이 깔린 숲바닥에 두 팔을 포개고 그 위에 턱을 고인 채 납작 엎드려 있었다. 머리 위 높은 소나무 가지 끝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가 엎드려 있는 사늘이는 완만했지만 그 아래는 깎아 세운 듯 가팔라서 골짜기 너머로 구불구불한 아스팔트 도로가 그뭇그뭇 저만큼 내려다 보였다. 도로를 따라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골짜기 훨씬 아래쪽 개울가에는 제재소가 한 채 보였으며 댐에서 떨어지는 물이 여름 햇빛을 받아 하얗게 반짝였다. 저게 그 제재소입니까? 그가 물었다. 그렇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당신이 이곳에 다녀간 뒤에 생긴 거요. 그전 것은 훨씬 아래, 골짜기 훨씬 아래쪽에 있어. 그는 복사한 군사지도를 땅바닥에 펴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노인은 그의 어깨너머로 굽어보았다. 키가 짝달막하고 야무지게 생긴 노인은 농부들이 즐겨 입는 검은색 작업복 윗도리에 무쇠처럼 뻣뻣한 회색 바지를 입고 로프로 바닥을 댄 신발을 신고 있었다. 노인은 이제 막 산을 올라온 터라 몹시 숨을 헐떡거렸고 그들이 짊어지고 온 묵직한 짐 2개 중 하나에 한쪽 팔을 걸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다리가 보이지 않겠군요. 그렇소. 이곳은 골짜기라도 그리 험한 편은 아니고 개울 역시 그다지 빠르게 흐르지 않소. 하지만 저 아래 도로가 숲으로 굽어들어 보이지 않는 근처에서는 물이 갑자기 떨어져 가파른 골짜기를 이루고 노인이 말했다. 그건 저도 기억납니다. 그 골짜기에 다리가 걸려 있어. 그럼 놈들의 초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보이는 저 제재소에 하나 있어. 주변을 조사하던 이 젊은이가 색바랜 카키색 플란넬 셔츠의 주머니에서 망원경을 꺼내 손수건으로 렌즈를 닦은 뒤 눈에 대고 접안부를 돌리자 갑자기 제재소의 나무 판자가 손에 잡힐 듯 똑똑이 나타났다. 문 옆에 나무 벤치, 원형 회전톱이 있고 활짝 열어진 작업장 뒤로 수북이 쌓아놓은 커다란 톱밥 무더기, 개울 건너편 사느리에서 목재를 운반해오는 인공 수로가 보였다.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개울물은 맑고 잔잔했으며 소용돌이 치며 떨어지는 낙수 아래쪽 댐에서 물보라가 튀어 바람에 나부꼈다. 보초는 한 놈도 없군요. 제재소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빨랫줄에 옷도 걸려있고 노인이 대꾸했다. 그런 것들은 보이지만 보초는 보이지 않아요. 아마 그늘에 들어가 있겠지. 저긴 지금 한창 더울 테니까. 여기선 보이지 않는 그늘에 들어가 있을 거요. 노인이 설명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초소는 어디 있어요? 저 다리 아래쪽에 있어. 그 골짜기 위쪽으로 5km 떨어진 도로 인부의 오두막집에 있지. 저곳엔 몇이나 있습니까? 그가 제재소를 가리키며 물었다. 404세 하사관 한 놈이 있을 거요. 아래쪽에는요? 그보다 더 많겠지. 나중에 알아보리다. 그리고 다리에는요? 언제나 2놈이 있어. 양 끝에 한 놈씩. 우리도 병력이 얼마 필요할 겁니다. 얼마나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당신이 필요한 만큼 모을 수 있어. 이제 이곳 산중에도 사람이 꽤 많으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모두 몇 명이나 되죠? 이곳 산중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이 작품의 지리적 배경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와 세고비아 사이의 과다라마 산맥에 있는 산악지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00명은 넘을걸요. 하지만 모두 소부대로 분산되어 있어. 모두 몇 명이나 필요하오? 다리를 조사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하겠소? 아닙니다. 때가 올 때까지 우선 이 화약을 감춰둘 장소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리에서 1시간 넘게는 걸리지 않는 아주 안전한 곳에 감춰뒀으면 합니다. 그야 간단하지. 지금 우리가 가리는 데서 다리까지는 쭉 내리막일 것이요. 하지만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이제부터 정신 좀 차려야 할 거요. 배가 고프진 않소? 노인이 말했다. 고픕니다. 하지만 식사는 나중에 하기로 하죠. 젊은이가 말했다. 그런데 영감님 성함이 뭐라고 했죠? 그만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노인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에게는 좋지 못한 징조였다. 안셀모요, 안셀모. 바르코테아빌라 태생이지. 노인이 대답했다. 집 매는 걸 도와주리다. 후리후리하고 몸이 여인 청년은 금발이 햇빛에 색이 바랜 데다 얼굴도 바람과 햇빛에 그을러 있었다. 역시 햇빛에 색이 바랜 프란델 셔츠와 농사꾼들이 입는 바지를 입고 로프로 바닥을 댄 신발을 신은 청년은 허리를 굽혀 가죽 멜빵 한쪽에 팔을 끼우고는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어깨 위에 얹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한쪽 멜빵에 팔을 끼워 짐의 무게를 등으로 옮겨 놓았다. 짐이 닿았던 셔츠는 아직도 땀에 젖어 있었다. 자, 이젠 됐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그가 말했다. 위쪽으로 가는 거요. 안셀모가 대답했다. 무거운 짐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고 땀을 흘리면서 두 사람은 사늘이 일대를 뒤덮고 있는 소나무 숲속을 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갔다. 젊은이한테는 사람들이 다져놓은 오솔길이 통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산등성이를 올라가 산비탈을 돈 뒤 조그마한 개울을 건넜다. 노인은 줄곧 앞장서서 돌이 깔린 개울가 가장자리를 따라 위쪽으로 올라갔다. 비탈길은 점점 험해지고 한층 더 힘이 들었지만 마침내 겨우 머리 위에 매끈매끈한 화강암이 우뚝 서 있고 바위 가장자리 너머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곳에 이르렀다. 노인은 튀어나온 이 바위 밑에서 젊은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럴만하오? 괜찮습니다. 젊은이가 대꾸했다. 그는 구슬 같은 땀을 흘리고 있었고 험한 비탈길을 올라오느라 허벅지 근육이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여기서 좀 기다리시오. 내가 먼저 가서 사람들에게 알 일이다. 당신도 그런 걸 짊어진 채 총을 맞고 싶진 않을 테니까.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마십시오. 여기서 뭔가요? 젊은이가 대꾸했다. 아주 가깝소. 한데 당신 이름이 뭐요? 로베르토입니다. 젊은이가 대답했다. 그는 미끄러뜨리듯 짐을 풀어 개울가 조약돌들 사이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럼 여기서 기다려요, 로베르토. 곧 데리러 돌아오리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데 영감님은 이 길을 다리까지 내려갈 작정입니까? 천만에. 다리로 갈 땐 다른 길로 갈 거요. 그쪽이 더 가깝고 쉬우니까. 이 물건을 다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다 두고 싶지 않은데요. 두고 보면 할 거요. 그곳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아보고. 어디 두고 보기로 하죠. 젊은이가 대답했다. 그는 짐 옆에 앉아서 노인이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르기 힘든 곳은 아니었지만 별로 애쓰지도 않고 손쉽게 잡을 곳을 척척 찾아내는 솜씨로 보아 노인이 전에도 여러 번 그곳을 오른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누가 저 위쪽에 있던 그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 무척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 같다. 로버트 조던이라는 젊은 사나이는 몹시 배가 고픈 데다 불안하기까지 했다. 배가 고팠던 적이야 가끔 있었지만 이렇게 불안을 느낀 적은 일찍이 없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느냐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데다 이 나라에서는 적군의 전선 후방에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안내인만 있다면 적군의 전선 후방에서 움직이는 것이 적군의 전선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했다. 만약 적에게 잡힌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신경을 쓰는 일만이 사태를 어렵게 만들 따름이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도 어려웠다. 함께 일할 사람을 전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믿지 말아야 했다.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이 안셀모라는 사람은 훌륭한 안내인으로 산악지대를 돌아다니는 데는 놀랄 만큼 능숙했다. 로버트 조던도 걷는 데는 자신이 있었지만 동이 트기 전부터 그를 따라다녀 본 바로는 이 노인은 녹초가 되도록 자신을 걷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로버트 조던은 지금까지 판단력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이 안셀모라는 인간을 믿었다. 아직 안셀모의 판단력을 시험해 볼 기회는 없었지만 어쨌든 판단은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지금 그가 걱정하는 문제는 안셀모에 관한 일이 아니었다. 또 다리의 문제도 다른 여러 문제 이상으로 곤란하지는 않았다. 그는 명령만 내려지면 어떤 종류의 다리든 폭파할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크고 작은 온갖 구조의 다리를 폭파해왔다. 비단 그 다리가 안셀모가 보고한 것보다 2배나 더 크다 할지라도 두 배낭 속에는 그것을 보기 좋게 폭파하기에 충분한 화약과 온갖 장치가 들어있었다. 1933년 도보 여행으로 라그랑하는 스페인의 중부 세고비아 근처의 소도시로 주인공이 폭발이는 다리 양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도보 여행으로 라그랑하도 가는 도중 걷는 적이 있고 또한 엊그제 밤 골처 장군이 에스코리알은 마드리드에서 북서쪽으로 45km 떨어진 소도시 에스코리알 외곽 어느 집 2층에서 설명해 주기로 한 그 다리가 실제로는 2배나 크도 말이다. 다리를 폭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 알고 있나? 골처 장군이 연필로 커다란 지도 위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램프 불빛이 빡빡 깎은 흉터 있는 그의 머리를 비추고 있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다리를 폭파하는 것만으론 실패란 말이지. 네, 장군 동지. 공격 시간을 기준으로 지정된 시각에 다리를 폭파하는 것이 이 일의 관건이란 말이지. 그건 말 안 해도 잘 알 테지. 그게 바로 자네 권리이고 또 폭파하는 방법일 테니 말일세. 골처는 연필을 바라보다가 그것으로 이를 탁탁 두들겼다. 로버트 조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네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수행해야 하는지는 잘 알 테지. 골처는 그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연필로 지도를 툭툭 두드렸다. 난 그런 식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하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어째서입니까, 장군 동지? 어째서냐고? 골처 장군이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다. 자네 몇 차례나 공격을 목격했으면서도 그걸 내게 묻는 건가? 내 명령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공격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또 예정 시각 6시간 이내에 공격이 시작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도대체 지금까지 예정대로 공격이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장군님이 하시는 공격이라면 제 시간에 시작되겠죠. 로버트 조단이 대꾸했다. 그건 한 번도 내 공격이 아니었어. 물론 공격 계획을 세우는 건 나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건 내 공격이 아니지. 포병대만 해도 내 것은 아니야. 난 공적으로 요청할 뿐이지. 그들은 파견할 수 있는 포병대가 있는데도 내 요청에 응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이런 건 지극히 사소한 예에 지나지 않아.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그 사람들이 어쩐지 자네도 잘 알잖나. 일일이 예를 들 필요도 없어. 늘 무슨 일이 생긴다니까. 언제든 누구나 간섭하려 든단 말이야. 그러니 이번에는 분명히 명심해두게. 그렇다면 다리 폭파는 언제 해야 됩니까? 로버트 조단이 물었다. 공격을 개시한 뒤야. 공격 개시 직후. 그 이전엔 절대 안 돼. 그래야만 정원 부대가 이 도로로 올라오지 못하거든. 그가 연필을 가리켰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 도로를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단 말일세. 그럼 공격은 언제 시작됩니까? 명령은 나중에 내리겠네. 하지만 그 날짜와 시간은 공격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만으로 알란 말일세.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도 공격이 시작된 뒤에 다리를 폭파하게. 알겠나?
그는 연필로 가리키며 다시 말을 이었다. 놈들이 정원 부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도로는 역시 이 도로뿐이야. 내가 공격할 산길 쪽에서 놈들이 대포와 탱크를 가져올 수도 없고 또 트럭을 몰고 올 수 있는 도로도 역시 이 도로밖에 없어. 난 다리가 폭파된 것을 알고 있어야 해.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공격이 지연되면 다리를 수리할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고. 공격 개시와 동시에 폭파해야 하고 또 다리가 폭파된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해. 보초는 둘밖에 없어. 자네를 안내할 사람은 조금 전 그곳에서 온 사람일세. 꽤 믿을 만한 사람이라더군. 어쨌든 자네도 알게 될 거야. 그 사람은 산에 동지들이 있네. 자네가 필요한 만큼 인원을 동원하게. 될 수 있는 한 적게 인원을 동원하되 충분히 활용해. 이런 일까지 낱낱이 자네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격은 사단 전체를 동원해서 할 예정이고 사전 행동으로 우선 공중 폭격이 있을 거야. 자네 설마 귀머거리는 아니겠지? 그럼 비행기가 폭격을 하면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지.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내 공격이니까. 골츠가 이렇게 대답하면서 머리를 가로저었다. 알겠습니다. 썩 마음이 내키는 일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나 역시 그래. 만약 자네가 맞고 싶지 않다면 지금 말해주게.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얘기하란 말이야. 하겠습니다. 훌륭히 해내겠습니다.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일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 다리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해. 골츠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난 이 일을 이런 식으로 부탁하기는 싫어. 골츠가 말을 이었다. 차마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할 수 없었어. 내가 내건 조건들을 자네가 싫어도 억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난 자네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일어날지도 모르는 모든 난관과 이 일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걸세. 다리가 폭파되면 장군께서는 어떻게 라그랑아까지 진격하실 겁니까? 우리는 그 산길을 총공격한 뒤 다리를 수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진할 거야. 아주 복잡하지만 멋진 작전이거든.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 공격도 복잡하면서도 멋진 작전이 될 걸세. 작전 계획은 마드리드에서 세워졌네. 그 실패한 교수 빈센트 로의 글작 중 하나지. 공격은 내가 하기로 했고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병력이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아주 가능성 있는 작전이야. 이번 작전을 다른 때보다는 퍽 낙관적으로 생각하네. 그 다리만 폭파하면 작전은 성공이니까 세고비아를 점령할 수 있거든. 자, 이보게. 어떻게 진행될지 가르쳐주지 않겠나? 가르쳐주지. 알겠나? 우리가 공격하는 건 산길의 꼭대기가 아니야. 여길 확보해 두자는 거지. 공격은 훨씬 너머 쪽이야. 자, 보게. 여기. 이렇게 해서 모르고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하긴 그렇지. 하지만 그걸 알고 간다 해도 그리 부담될 건 없잖아. 안 그런가? 골츠가 말했다. 아니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건 제가 누설했다는 말은 듣지 않을 테니까요. 하기야 모르고 있는 편이 좋긴 하지. 골츠가 이 말을 연필로 가볍게 두드렸다. 나 역시 알고 싶지 않은 기분이 몇 번이나 들었으니까. 하지만 자넨 다리에 관해서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겠지?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리라고 믿네. 난 자네에게 설교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자, 한잔 하세. 한참 떠들었더니 목이 몹시 클클하군. 호르단 동지, 자네 이름을 스페인어로 부르니까 좀 우습군. 호르단 동지. 장군님의 성함인 골츠는 스페인어로 어떻게 발음합니까? 호체야. 골츠는 희죽 웃으면서 마치 심한 감기에 걸려 기침하는 것처럼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말했다. 호체. 그가 목신 소리로 되풀이했다. 헤네랄 호체. 동지 일세. 스페인어로 골츠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미리 알았더라면 이 전선으로 오기 전에 좀 더 나은 이름을 붙였을 거야. 사단을 지휘하게 되고
무엇이고 내 마음에 드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고른 것이 하필 호체라니. 헤네랄 호체. 이젠 바꾸려고도 너무 늦었어. 자넨 파르티잔 일이 마음에 드나? 파르티잔이란 전선 후방에서 수행하는 게릴라 작전을 일컫는 러시아 말이다. 빨치산을 말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로버트 조던이 희죽 웃었다. 야외에서 하는 일이라 건강에도 아주 좋거든요. 나도 자네 나이 땐 아주 좋아했지. 소문 듣자니 자넨 다리를 썩 잘 폭파한다더군. 아주 과학적으로 한다던데. 물론 소문으로 들은 얘기지만 난 아직 자네 솜씨를 직접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어. 어쩌면 자네는 실제로 아무 일도 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지. 정말로 다리를 폭파해 봤나? 그는 이제 로버트 조던을 놀려대고 있었다. 자, 이걸 한 잔 들래? 그는 스페인산 브랜드가 담긴 잔을 로버트 조던에게 건네주었다. 정말로 다리를 폭파시킨 적이 있는 건가? 가끔 했습니다. 이번 다리는 그렇게 가끔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돼. 자, 이제 다리 얘기는 그만하지. 이제 그 다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을 테니까 우린 아주 진지하네. 그래서 아주 엉뚱한 농담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보게, 전선 저쪽에는 젊은 아가씨들이 많은가? 아니요. 아가씨들하고 놀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엔 찬성할 수 없어. 군무가 비정규직일수록 생활도 불규칙해지는 법이거든. 자네가 하는 일은 지극히 비정규직인 일이 아닌가. 이제 보니 자네 머리도 깎아야겠는걸. 깎아야 한다면 깎겠습니다.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그러나 골체처럼 면도날로 빡빡 깎게 되면 성을 갈겠다고 생각했다. 저는 아가씨가 아니라도 생각할 일이 많습니다. 그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떤 제복을 입으면 좋겠습니까? 로버트 조던이 잠시 후 물었다. 제복 같은 거 필요 없어. 골체가 대답했다. 머리도 깎든 말든 상관없고 그저 한번 놀려본 거야. 자네 나와는 아주 다르니까. 골체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술잔 두 개에 술을 가득 따랐다. 자네는 절대로 아가씨 따위는 생각하지 않을 테지. 하지만 난 아무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고? 나는 소비에트의 장군이니까. 절대로 생각하지 않지. 그러니 내 생각을 시험해 보려고 하지 말게. 여기 설명 중에 그 스페인 내정 중 소비에트는 좌파 인민전선 정부에서 싸웠다. 한편 독일과 이탈리아는 프란치스코 프랑코를 중심으로 한 우파 반란군을 지원했다. 그러니까 소련은 이 좌파 인민전선 정부에서 싸웠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 이제 우파 프랑코 독재 정권과 같이 싸웠다. 의자에 앉아 제도판에 지도를 펴놓고 무슨 일인가 하던 골처의 참모 하나가 로버트 조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큰 소리로 두들거렸다. 입 닥쳐. 난 농담하고 싶으면 농담하는 사람이야. 아주 진지하기 때문에 지금도 농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골처가 영어로 말했다. 자, 이것을 마저 들고 어서 떠나게. 내 말 알아듣겠지? 네, 알겠습니다.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고 그는 거수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와 참모용 차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노인은 차 안에서 그를 기다리다 잠이 들어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잠을 자는 동안 그들은 콰다마라를 통과하는 도로로 차를 몰았다. 콰다마라는 그 세고비아와 아빌라주에 있는 마을. 나바세라다는 마드리드 자치지역에 있는 마을. 나바세라다 가도를 지나 등산 클럽의 오두막에 도착해 로버트 조던은 3시간쯤 자고 다시 출발했다. 로버트 조던이 골처와 만난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골처는 절대로 햇볕에 타는 법이 없는 이상하다 싶을 만큼 흰 얼굴에 독수리같이 생긴 두 눈, 큼직한 코와 얇은 입술, 빡빡 깎은 대머리에 주름살과 흉터가 있는 사나이였다. 내일 밤이면 그들은 어둠에 쌓인 아스코리알 궁 밖의 가도를 달리고 있으리라. 캄캄한 어둠 속 보병을 실은 트럭의 긴 대열, 중무장을 하고 트럭 위를 기어오르는 병사들, 트럭에 기관총을 실어 올리는 기관총 부대, 차체가 긴 탱크 운반용 트럭에 널판을 대고 올라가는 탱크,
그리고 산길을 공격하기 위해 어두운 밤을 뚫고 출동하는 사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것은 그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그것은 골처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고 그는 그 일만 생각하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명백히 생각해낸 뒤에는 만사를 운명에 맡긴 채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걱정하는 것은 공포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일을 한층 더 어렵게 할 뿐이다. 그는 개울가에 앉아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지켜보고 있었다. 개울 건너편으로 물냉이가 밭처럼 무성하게 자라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개울을 건너가 물냉이를 두움큼 뽑아 진흙 묻은 뿌리를 흐르는 맑은 물에 깨끗이 헹군 뒤 다시 배낭 옆으로 돌아와 앉아 깨끗하고 싱싱한 푸른 잎사귀와 후추 같은 맛이 도는 사박사박한 줄기를 깨물어 먹었다. 개울가에 무릎을 꿇고 물에 젖지 않도록 자동 권총을 허리띠 뒤로 돌린 뒤 양손으로 바위를 짚고 몸을 굽혀 냇물을 들이켰다. 물은 이가 시리도록 차가웠다. 그가 양손을 짚고 몸을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돌리니 노인이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노인의 뒤를 낯선 사나이가 하나 따라오고 있었다. 그 사나이 역시 이 지방에서는 마치 제복처럼 입는 농부의 검정 작업복 윗도리와 거무튀튀한 바위를 입고 로프로 바닥을 댄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등에 카빈 총을 걸머쥐고 있었다.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치 산양처럼 바위를 기어 내려왔다. 두 사람이 옆으로 오자 로버트 조던이 일어섰다. 살루드 카마라다. 안녕하시오 동지라는 뜻입니다. 그가 카빈 총을 맨 사나이에게 인사하고 빙그레 미소 지었다. 살루드. 안녕하시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도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인사했다. 로버트 조던은 수염이 텁수룩하고 우수에 젖은 듯한 사나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둥그스름한 얼굴에 역시 둥글둥글한 머리가 어깨에 바싹 붙어 있었다. 두 눈은 조그맣고 양 눈썹 사이는 매우 벌어져 있었으며 조그마한 두 귀가 머리 바로 옆에 납작하게 붙어 있었다. 키는 160cm가 채 안 돼 보였지만 몸집이 다부지고 손과 발도 무척 컸다. 코는 휘어져 납작하고 입은 한쪽 언저리가 찢어져 있으며 얼굴 전체를 뒤덮다시피 한 수염 사이로 상처 자국이 윗 입술에서 아래 턱까지 길게 나 있었다. 노인은 이 사나이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사람이 지역의 두목이요. 그가 희죽 웃고 나서 마치 근육을 자랑하듯 양쪽 팔뚝을 구부리며 카빈 총을 맨 사나이를 장난기 어린 경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주 기운이 장사지. 말 안 해도 알겠군요. 로버트 조던이 말하고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사나이의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속으로는 조금도 미소를 짓지 않고 있었다.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 카빈 총을 맨 사나이가 물었다. 로버트 조던은 주머니 덮개에 꽂았던 안전핀을 뽑고 플라넬 셔츠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사내에게 건네주었다. 사내는 종이를 펴들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들여다보더니 두 손으로 뒤집었다. 옳지, 이 사람은 글을 모르는구나 하고 로버트 조던은 알아차렸다. 봉인을 보세요, 그가 말했다. 노인이 봉인을 가르치자 카빈 총을 맨 사나이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돌리면서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이건 무슨 봉인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없어. 봉인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군정보기관인 SIM이고 또 하나는 참모본부의 봉인이죠.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SIM은 그 스페인 내란 중에 활동한 군사정보기관. 이 봉인은 전에 본 적이 있어. 하지만 이곳엔 나 말고는 지휘자가 없어. 그 배낭송에 뭐가 들어있어? 사내가 무뚝뚝하게 내뱉었다. 다이너마이트야. 어젯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전선을 뚫고 하루 종일 이 다이너마이트를 저 산 위까지 운반해 온 거야. 노인이 자랑하던 말이었다. 나도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할 줄 알지. 카빈 총을 맨 사나이가 말했다. 그는 증명서를 로버트 조던에게 들려주고는 그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래, 다이너마이트라면 쓸 데가 있지. 얼마나 갖고 왔나? 당신 주려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이 다이너마이트는 다른 용도가 있어요. 당신 이름이 뭐죠? 조던이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건 알아 뭐하려고? 파블로라고 한다고. 노인이 대신 말했다. 가빈 총을 맨 사나이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나도 당신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다는 거지? 파블로가 물었다. 당신이 뛰어난 게릴라 지휘자라는 것과 우리 공화정부는 그 스페인 내란 중에 공화정부는 파시스트 군과 맞서 싸웠다. 그 싸우는 공화정부에 충성스럽다는 것. 그 충성심을 실제 행동으로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지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같은 것 말이죠. 참모본부에서 노영에게 안부를 전하더군요. 그런 얘기를 모두 어디서 들었지? 파블로가 물었다. 로버트 조단은 그가 아침을 조금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이트라고는 스페인 마드리드 북쪽 7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부이트라고 데 로조야라고 하는 지금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부이트라고에서 에스코리아에 걸쳐 그 소문을 들었어. 그가 전선 저쪽 지방 일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했다. 부이트라고에도 에스코리아에도 내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텐데 파블로가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산 너머 저쪽엔 전에 살지 않던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죠. 한데 노영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빌라. 한데 도대체 이 다이너마이트를 뭘 할 작정이지? 다리를 폭파할 걸요. 무슨 다리 말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만약 그 다리가 이 지역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알아야 하는 일이요. 당신도 당신이 살고 있는 근처의 다리를 폭파하진 않을 테지. 사는 곳과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달라야 하는 법이거든. 난 내가 할 일을 잘 알고 있어. 1년이 지난 데에도 여전히 목숨이 붙어 있을 놈이라면 자기가 할 일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로버트 조단이 대꾸했다. 함께 상의해 봅시다. 이 짐을 좀 나눠줄 생각은 없어요? 실소. 파블로는 고개를 내젓다. 그러자 노인은 갑자기 그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로버트 조단이 겨우 알아들을 만한 사투리로 화가 난 듯 빠르게 쏘아붙였다. 마치 케베도는 스페인의 정치가이자 작가랍니다. 마치 케베도의 작품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안셀모는 옛 카스티아어로 말하고 있었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내 놈은 짐승이냐? 네 놈은 짐승이냐 말이야? 아마 몇 배로 그럴 테지. 도대체 네 놈에게도 머리가 있느냐? 아니 없어. 있을 리가 없지.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여기에 왔는데 네 놈은 사는 곳을 조금도 건드리지 않되고 인도주의의 이익보다 네 놈의 여우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네 인민의 이익보다도 먼저 말이다. 난 네 놈 아비를 위해 이 일지를 다 해줬다. 지금도 네 놈이라면 이 일지를 안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 짐을 썩 짊어지지 못해? 파블로는 눈길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사람은 누구든지 진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살지만 작전 수행은 세고비아 너머에서 하고 있어. 만약 당신이 이곳에서 소동을 일으킨다면 놈들이 이 산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말 거예요. 우리가 이 산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아무 짓도 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여우의 원칙이라는 거지. 그렇겠지. 지금 늑대가 필요할 때 여우의 원칙을 들먹이는 거야. 안셀모가 매섭게 쏘아붙였다. 난 영감보다 더한 늑대요. 파블로가 받아 넘겼다. 이 말로 보아 로버트 조던은 그가 짐을 지려고 마음먹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기야 자네가 나보다 더한 늑대긴 하지. 내 나이 벌써 68이니까. 내가 갔네. 안셀모가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땅에 침을 탁 뱉고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로버트 조던이 그 순간 사태가 잘 수습될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물었다. 올해 7월이면 68이 돼. 7월까지 우리 목숨이 붙어있게 된다면 말이죠. 파블로가 내뱉었다. 만으로 치니까 자기보다 한 살 많네. 그러곤 로버트 조던을 향해 말했다.
당신 배낭은 내가 지기로 하지. 다른 배낭은 영감에게 맡기지. 무뚝뚝하던 그의 어조는 이제 그의 슬픔에 가깝게 변했다. 아주 힘이 센 영감이니까. 배낭은 내가 지겠어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이 힘센 사람한테 맡기시오. 노인이 말렸다. 내가 지겠어. 파블로가 말했고 그의 말투에는 로버트 조던을 불안하게 하는 비애의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 비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곳에서 보게 되니 어쩐지 불안했다. 그럼 그 가빈 총은 내게 주시오. 그가 말했다. 파블로가 총을 건네주자 그는 그것을 등에 걸머매었다. 두 사람이 앞장서서 느릿느릿 힘겹게 오르기 시작했다. 황한 턱을 붙잡고 몸을 추어 올리며 기어 올라가 그 바위 끝을 넘어 숲속의 푸른 개간지가 있는 곳으로 나왔다. 그들은 조그만 목장 가장다리를 돌아 걸었다. 로버트 조던은 짐을 지지 않아 발걸음이 가벼웠는데 땀이 나올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진 뒤라 카빈 총이 상쾌할 만큼 가볍게 어깨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군데군데 풀이 깎이고 땅에 박혀있던 말뚝 자국이 눈에 띄었다. 풀밭 사이로는 말들에게 물을 먹이러 냇가까지 끌고 간 자국이 보였고 말 몇 마리가 방금 깔긴 듯한 똥이 보였다. 밤이 되면 이곳 말뚝에 말을 매놓고 먹이를 주고 낮이 되면 숲속에 감추어 두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파블로라는 작자는 대관절 말을 몇 마리나 갖고 있을까? 그는 파블로의 바지 무릎과 살폭이 닳아서 비누처럼 반들반들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바라보았던 일이 이제야 겨우 생각났다. 이 작자는 장화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알파르가타를 신고, 알파르가타는 로프로 바닥을 댄 신발입니다. 알파르가타를 신고 말을 타는 것일까? 어쩌면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아까 보인 비애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 비애는 좋지 않아. 임무를 그만두거나 배반하기 전에 나타나는 비애지. 동지를 팔아먹기 전에 흔히 나타나는 비애 말이야. 그들 앞쪽 숲에서 말이 힝 하고 울었고 곧이어 나무가지 끝과 끝이 맞붙다시피 한 꼭대기에서 햇살이 조금 새어오는 곳에 소나무의 갈색 나무줄기에 밧줄을 둘리쳐 만든 울타리가 보였다. 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 쪽으로 머리를 쳐들었다. 울타리 밖 나무 밑에는 안장이 방수포에 덮인 채 쌓여 있었다. 짐을 지고 가던 두 사람은 그 앞에 다다르자 우뚝 걸음을 멈췄다. 로버트 조던은 말을 칭찬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 훌륭한 말이군. 이렇게 말하고는 파블로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당신한테는 기마대까지 모조리 있군요. 밧줄 울타리 안에는 말이 5마리 있었는데 3마리는 젓갈색이었고 나머지 1마리는 밤색, 다른 1마리는 사슴 가죽색이었다. 로버트 조던은 대충 훑어보고 난 다음 다시 한 마리 줄기 있게 분류하면서 세밀히 살펴보았다. 파블로와 안셀모는 얼마나 훌륭한 말들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침울했던 파블로는 어느덧 가슴 뿌듯한 표정으로 서서 사랑스러운 말들을 지켜보았고 노인 역시 그 말들이 마치 자신이 순식간에 만들어낸 경이로운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다. 그래 저 말들이 어때 보입니까? 그가 물었다. 전부 내가 빼앗아 온 거요. 파블로가 말했다. 로버트 조던은 그가 자랑스럽게 하는 말을 듣자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저놈은 말이야 참 대단한 놈이요. 로버트 조던은 젓갈색 말 중에 이마에 하얀 점이 있고 왼쪽 앞다리가 흰 크다란 종말을 가리키며 말했다. 마치 벨라스케스의 그림 속에서 이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의 화가입니다. 벨라스케스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아름다운 말이었다. 모두 좋은 말들이지. 당신 말을 볼 줄 아나? 파블로가 물었다. 알죠? 그것 다행이군. 저 중에 흠이 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알아보겠어? 파블로가 물었다. 로버트 조던은 이제 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들은 하나같이 아직도 머리를 쳐든 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로버트 조던은 이중으로 두른 울타리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사슴 가죽색의 말 궁둥이를 찰싹거렸다. 그리고는 울타리 밧줄에 몸을 기댄 채 말들이 울타리 안을 빙빙 도는 것을 지켜보았다.
말들이 발을 멈춘 뒤에도 1분 정도 더 지켜보고 있다가 머리를 굽혀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 저 밤색 말은 오른쪽 뒷다리를 절고 있군요. 말굽이 갈라져 있어요. 제대로 편자를 박아준다면 금방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아주 단단한 길을 걷게 된다면 바로 쓰러져 버릴 거예요. 그가 파블로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저 말은 우리가 빼앗아 올 때부터 말굽이 저 모양이었어. 당신 말 중에 가장 좋은 놈은 이마에 하얀 점이 있는 젓갈색 종마인데 그 놈은 정강이 뼈 위쪽이 부어있어요.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흘 전에 다쳤으니 더 나빠질 거라면 벌써 그랬을 거야. 파블로가 대꾸했다. 그는 방수포를 걷어젖히고 안장을 보여주었다. 미국식 가축 안장 비슷한 흔해 빠진 박해로, 즉 카보이 안장 2개, 손으로 가공한 가죽과 두꺼이 달린 묵직한 등자에 여러 장식을 한 카보이 안장 하나, 그리고 검은색 가죽으로 만든 군용 안장이 2개 있었다. 우린 카르디아 시빌 민병대입니다. 우리는 카르디아 시빌 2놈을 처치했지. 그가 군용 안장을 설명하면서 말했다. 대단한 노획물이네요. 놈들은 세고비아와 산타마리아 델레알, 이것도 그 중부 지방의 마을입니다. 산타마리아 델레아로 가는 도중에 말에서 내려서 있었어. 마부증을 조사하느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말을 다치게 하지 않고 놈들만 죽일 수 있었지. 민병대를 많이 죽였어요?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몇 놈 죽였지. 하지만 말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처치한 건 그 2놈뿐이었어. 파블로가 대답했다. 아레발로도 중부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아레발로에서 기차를 폭파한 사람이 바로 이 파블로야. 그게 바로 이 사람이야. 안셀모가 끼어들었다. 우리와 함께 폭파탄을 설치한 외국인 하나 있었는데 혹시 그자를 아나? 이름이 뭔데요? 잊어버렸는데 아주 드문 이름이었어. 어떻게 생겼어요? 당신처럼 피부가 희지만 키는 그리 크지 않고 커다란 손에 코가 납작했어. 카슈킨이군. 아마 카슈킨이었을 거야. 그래 맞아. 아주 희한한 이름이었어. 그 비슷한 이름이었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지난 4월에 죽었어요.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군. 우리도 곧 그런 운명이 될 테지. 파블로가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나이의 최후란 다 그런 거야. 사나이들이란 늘 그렇게 종말을 맞거든. 그런데 자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 안셀모가 말했다. 놈들은 너무나 강해. 파블로가 말했다. 마치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말들을 바라보았다. 놈들이 얼마나 강한지 영감은 모를 거요. 적군은 늘 우리보다 강하고 장비도 우수하거든. 언제나 아군보다는 물자가 많아. 한데 난 고작 이런 곳에서 이런 말들과 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 어떻게 앞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적에게 쫓기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거야. 그저 그것뿐이라고. 자네가 쫓기고 있는 것만큼 자네도 놈들을 쫓고 있잖나. 안셀모가 대꾸했다. 천만에요. 이젠 그렇지도 않죠. 이제 우리가 이 산을 떠난다면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어디 대답 좀 해봐요.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죠? 스페인에는 곳곳에 산이 있잖아. 여기를 떠나면 시에라 데그레로스, 이것도 그 넓은 고원에 걸쳐 있는 큰 산이랍니다. 데그라고스가 있지. 나한테는 아니에요. 쫓겨다니는 데는 이제 신물이 났으니까. 여기 있으면 우린 무사하죠. 이제 당신이 그 다리를 폭파한다면 우린 쫓기게 될 거야. 놈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비행기로 수색한다면 우리를 찾아내고 말 거라고. 놈들이 무민을 보내. 무어인은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이슬람 교도입니다. 무어인들을 보내 뒤지게 한다면 결국 우린 발견되어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어. 이제 난 이 모든 일에 진절머리가 났어. 내 말 알겠어? 파블로는 이렇게 말하며 로버트 조던 쪽으로 몸을 돌렸다. 외국인인 당신이 여기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어.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꼭 그렇게 할 테지. 저 봐. 저런 몹쓸 물건이 있잖아. 파블로가 말했다. 파블로는 그들이 말을 보느라고 땅에 내려놓았던 무거운 짐 2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말을 보고 있는 동안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리에 떠오른 모양이었고 또 로버트 조던이 말에 대해 잘 아는 것을 보자 말문이 열린 모양이었다. 세 사람은 밧줄 울타리 옆에 서 있었고 햇살이 여기저기 반점을 이루며 젓갈색 종마의 갈기를 비추고 있었다. 파블로는 그를 한번 힐끗 바라보고 나서 발로 무거운 짐을 밀었다. 이런 몹쓸 물건 말이야. 난 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 것뿐이에요. 이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받고 왔단 말이죠. 만약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한다 해도 당신은 거절해도 좋아요. 그러면 난 다른 조력자를 찾을 것이고 하지만 난 아직 당신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어요. 나한테는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중대한 일이라는 것만은 당신에게 단언할 수 있죠.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차라리 스페인에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버트 조던이 그에게 말했다.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하는 것뿐이요. 나한테 지금 내 임무는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거든. 파블로가 말했다. 자네 자신이라 맞는 말이야. 자네 자신만 생각하게 된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지. 자네 자신과 자네 말들, 저 말들을 손에 넣기 전까지만 해도 자네는 우리하고 한편이었어. 하지만 이젠 자네도 자본가가 되었어. 안셀모가 말했다. 그건 부당한 말이에요. 난 언제든지 대의 명분을 위해 이 말들을 내놓을 용의가 있어요. 파블로가 대꾸했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걸? 내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훔치는 것, 그건 잘하지. 먹는 것, 그것도 잘하고. 사람 죽이는 것, 그것도 잘해. 그런데 싸우는 것, 그건 못해. 안셀모가 경멸하듯 내뱉었다. 영감은 괜히 입을 헤프게 놀리다 큰 코 다칠걸요? 난 무서운 게 없는 늙은이야. 그리고 또 말 같은 것도 없는 늙은이고. 안셀모가 대꾸했다. 영감은 제명대로 못 살걸요. 난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죽지 않을 늙은이지. 그리고 여우 따위는 눈꽃만큼도 무서워하잖아. 안셀모가 대꾸했다. 파블로는 아무 말 없이 짐을 들었다. 그건 늑대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비록 자네가 늑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안셀모가 다른 집을 들면서 말을 이었다. 입 닥쳐요. 당신은 밤낮 입만 나불거리는 늙은이 영감이야. 파블로가 그에게 쏘아붙였다. 그리고 한번 한다고 말하면 꼭 해치우고 마는 영감이지. 안셀모는 배낭을 쥐고 허리를 구부린 채 대꾸했다. 게다가 이젠 배가 고픈 늙은이야. 목도 마르고 자 어서 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게릴라 대장님. 무언가 먹을 게 있는 대로 우리를 데려가죠. 일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가는군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하지만 안셀모는 사내다운 노인이야. 이 사람들은 사람이 좋을 땐 기가 막히게 좋거든 하고 그는 생각했다. 좋을 땐 세상에서 이 사람처럼 좋은 사람들도 없지만 한번 나빠지는 날에는 걷잡을 수 없이 나쁜 사람이 되거든. 안셀모는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 때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틀림없이 알고 그랬을 거야.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다만 한 가지 좋은 징조는 파블로가 배낭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게 카빈총을 맡겼다는 것뿐이지. 어쩌면 이 작자는 늘 이 모양인지도 모르겠어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어쩌면 그저 우울한 사람들 중 하나인지도 몰라. 아니야. 속아서는 안 돼 하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넌 저 사나이가 전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잘 모르지 않나. 하지만 저 사나이는 금세 불쾌했다가도 그것을 감추려고 들지도 않아. 그가 그것을 감추기 시작했을 때는 벌써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는 수작일 거야. 그 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하고 조던은 스스로를 타일렀다. 제자가 우호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는 벌써 무슨 결심을 내리고 하는 수작일 거야.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말만큼은 썩 좋군. 아주 훌륭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 말들이 파블로를 그렇게 기분 좋게 해준 것처럼 무엇이 나를 그렇게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노인 말이 옳아. 말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자마자 인생을 향나가고 싶어졌던 거야. 하지만 얼마 뒤면 경마 클럽에 가입할 수 없는 걸 슬퍼하게 될 테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파우블의 파블로, 가엾은 파블로라는 뜻입니다. 파우블의 파블로, 일라만케 소노키, 일라만케 소노키는
경마 클럽에 가입하지 못하다니, 이런 스페인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자 그는 한결 기분이 좋아졌다. 저만큼 앞서 나무 사이를 뚫고 가는 두 사람의 구부린 등과 커다란 배낭을 바라보면서 희죽 웃었다. 하루 종일 자신을 상대로 농담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농담을 하고 나니 한결 기분이 가벼워졌다. 너도 이젠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가는구나 하고 그는 혼잣말을 했다. 너도 확실히 우울해지고 있어. 그는 골초와 함께 있던 탓에 근엄해지고 우울해졌던 것이다. 이 임무가 그를 조금 억누르고 있었다. 약간 억눌리고 있는 거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니, 꽤 억눌리고 있었는지도 몰라. 골초는 쾌활했고 떠나오기 전에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했지만 그는 끝내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쾌활했다. 쾌활한 편이 훨씬 나았고 또한 그것은 어떤 일의 징표 같았다. 마치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벌써 불멸을 맛보는 것과 같다고 할까? 그건 복잡한 문제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인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니, 쾌활한 인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봐,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너마저 남지 않게 될지도 몰라. 이젠 그런 생각은 집어치워. 이 구식 친구야. 이 구닥다리 동지야. 지금 넌 다리 폭파운이 아닌가. 사색가가 아니란 말이다. 아, 배가 고파 죽겠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밥을 한때 먹을 게 많았으면 좋겠다.